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부자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힘 부재의 횡비틀림 자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부재에서 강도가 감소되는 그런 이유, 지난 시간에 배운 판 요소의 국부적인 자굴에 의해서 힘 강도가 감소합니다. 또 오늘 배우게 되는 횡비틀림 자굴에 의해서 힘 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힘 부재의 횡비틀림 자굴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횡비틀림 자굴이 어떤 건지 비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건데요. 이걸 한번 보면은 여기 오른쪽 끝이 고정되어 있고 왼쪽 끝에 하중을 이렇게 준 겁니다. 위에서부터 하중을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비틀려지죠. 다시 보겠습니다. 하중을 줬더니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횡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횡비틀림 자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빔이 있어요. 양단에 이런 힘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빔의 상부 프렌지 또 상부 쪽은 앞쪽이 쭉 걸리겠죠. 아래쪽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하부 프렌지 쪽은 인장이 쭉 걸리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이 쭉 걸리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압축이 걸린다. 뭐죠? 네, 자굴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자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빔에 쭉 걸쳐서 이렇게 앞뒤에 걸렸을 때 어떤 자굴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상부 프렌지를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본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옆으로 이렇게 휘어졌죠? 그럼 여기 단면을 잘라서 한번 봤어요. 원래는 포지션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다가 횡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횡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압축을 받는 것이 이렇게 횡방향으로 자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래쪽은 인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장받는 그 하부 프렌지와 외부는 원래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상부는 이렇게 자굴이 일어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비틀어집니다. 왜? 인장을 받는 거는 자기 자리를 위치하려고 그러고 상부는 자굴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횡방향으로 변이 일으키니까 이렇게 각도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각도야? 비틀어지는 각도죠. 그래서 비틀림, 거동을 보입니다. 따라서 횡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또 이렇게 비틀려지니까 이거를 횡비틀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횡비틀림에 의한 자굴이다. 그래서 횡비틀림 자굴 거동이 되겠습니다. 부재가 이렇게 횡비틀림 자굴 거동을 하게 되면은 힘 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면이 MP 소속 모멘트에 도달할 때까지 힘 모멘트를 받아주지 못하고 그 전에 횡비틀림 자굴에 의해서 단면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힘 강도가 저하가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횡비틀림 자굴 강도 곡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축은 힘 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MN이니까 공칭 힘 강도입니다. 국부 자굴 때와 같죠. 그 다음에 수평축은 LB예요. LB라는 거는 비지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빔이 있는데 만약에 비틀림 자굴이기 때문에 횡방향으로 이렇게 변이를 이렇게 딱 여기서 잡아준다. 여기서도 이렇게 변이를 잡아줘. 그러면 이 지점, 잡아준 지점에서는 횡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도 하나 또 잡아줬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횡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압축을 받는 부재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횡비틀림 자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점에서? 요 점에서. 여기야. 잡아준 점에서는. 그럼 횡비틀림 자굴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요 사이에서 일어나겠죠? 여기 잡아준 것과 요 잡아준 것 사이에서 횡비틀림 자굴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요럴 때 요 사이의 요 거리 요거를 LB라고 하는 겁니다. 비지지 길이죠. 비지지 길이. 비지지장. 즉 지지하고 있지 않은 그 거리. 요 사이는 지지하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양단 여기랑 여기에서만 지지하고 있지. 사이에는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거리가 바로 비지지장이 됩니다. 따라서 비지지장이 길면 길수록 이건 지금 LB죠. 요만큼인데 만약에 중간에 하나 더 됐어. 그럼 LB가 2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러면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에 서포트를 하나 더 대면은 행비틀림 자굴이 더 잘 일어나지 않겠죠? 않습니다. 왜냐면 LB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즉 LB가 짧아진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LB B 지장이 만약에 여기 어디에 있다 그러면은 쭉 올라가 이렇게 단면이 항복에서 파괴되고 그때 강도는 MP가 되죠. LB가 상당히 커요. 이렇게 상당히 커. 이 중간에 이 지지하고 있는 게 여기 지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크다 이가. 그러면은 행비틀림 자굴이 더 잘 일어나겠죠? 그 얘기는 뭐야? 힘 강도가 더 작아진다. 빨리 행비틀림 자굴에서 파괴가 되니까 이 경우라고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힘강도 이렇게 작아지잖아. 이게 MN인데.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탄성 자구라는 거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국부자구를 할 때 똑같죠? 국부자구를 해서 세 구간으로 나눠졌잖아. 그렇지? 단면 항복, 비탄성 자굴, 그 다음에 단성 자굴 세 가지로 나눠졌었어요. 그렇죠? 단면 항복, 비탄성 자굴, 단성 자굴 똑같습니다. 이 상태는 단면이 탄성 상태에서 자굴이 일어나는 거죠. 행비트림 자굴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LB가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면 MN이 여기 있네. 그렇죠? 즉 LB가 요 사이에 있을 때는 단면의 일부가 항복한 상태에서 자굴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거를 비탄성 자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비틀림 자굴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비지지장이다. MP 소속 모멘트니까 여러분들 구하는 거 압니다. 그 다음에 여기 MR이 있습니다. 자, MR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렌즈의 국부자굴에 있어서도 MR이 얼마였었어요? 0.7 FYS였습니다. 그렇죠? 왜 0.7 FY야? 잔류력 0.3 FY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부자굴, 프렌즈의 국부자굴에 설명했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해서 MR이 0.7 FYS가 됩니다. 압축 프렌즈가 압축을 받아서 자굴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축 프렌즈가 행비틀림 자굴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압축 프렌즈는 잔류력 0.3 FI가 존재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힘을 작용하지 않았을 때도 압축 잔류력이 0.3 FI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 모멘트를 가해서 작용하는 그러한 응력이 0.7 FY만 되더라도 잔류력이 0.4 FI랑 더해서 이 비탄성 자굴이랑 탄성 자굴의 이 경계가 된다 이거죠. 요점이 된다 이거. 그래서 MR이 0.7 FIS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되겠어? 이제 LP랑 LR을 알면 되겠죠. LP랑 LR을 어떻게 계산하냐? LP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76 RY의 루트 2 나누기 FY 이렇게 계산해요. RY는 뭡니까? 회전 반경입니다. 무슨 축에 대한 회전 반경이냐? 약축에 대한 회전 반경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약축이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회전 반경입니다.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축을 중심으로 한 IY가 있겠죠? 단면 이차 모멘트. 그거를 단면적으로 나눠서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LP를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LB가 LP보다 작다. 그럼 뭐야? 단면이 항복하는 경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단면이 항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MN이 MP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행비틀림 자굴이 이 구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LB가 LP와 LR 사이에 있으면 비탄성 자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N은 이런 선형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힘 강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선 보관법이라고 하죠. LB가 이 구간 어디에 있을 때 여기 LB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이 MN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 MN을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가 직선이기 때문에 이 값 알면은 구할 수 있어요. 그 식이 바로 이 식이죠. 그렇죠? MN은 MP, MR, LR, LP 이거 다 아는 값이잖아요. 여기서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B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MN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비탄성 자굴 영역이고 만약에 탄성 자굴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LB가 LR보다 크면은 탄성 자굴 영역이 됩니다.
탄성 자굴 영역은 흰 강도는 국부 자굴처럼 FCRS, 그렇죠? 자굴 응력에다가 단면 개수를 곱하면 된다 이거예요. 단면 개수는 여러분들 구하는 거 압니다. 그러면은 자굴 응력 FCR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식이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할 뿐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값들을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FCR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모르는 값이 RTS, 그 다음에 JC, H0 이런 값들이 나왔죠.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LR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식이 좀 길죠? 1.95 RTS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RTS 여러분들 모르는 값이고 H0, JC 이런 거 모르죠? JC, H0 나머지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 값이나 FY나 뭐 SX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LR과 FCR을 구하는데 공통적으로 새로운 기호가 나왔습니다. 그 값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C를 보겠습니다. C는 단면의 형태를 고려한 개수다. 그래서 H형 단면에서는 C는 1.0이다. 형태가 다르면 또 다른 값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H형 단면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C는 단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C는 1.0 그냥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H0는 상하 프렌지 중심간 거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프렌지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H0는 상하 프렌지 중심간 거리니까 이 전체 크기가 D야.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거기서 TF를 뺐어. 그 얘기는 뭐야? 위에서 반 밑에서 두께 반, 요 거리, 그렇죠? 요 거리가 H0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J와 XS 그랬어요. 이거는 강축 방향의 뭐 단면 개수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단면에서 보면은 여기 프렌지와 외부가 만나는 점에 이렇게 R가 이렇게 돼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걸 제작할 때 R을 제작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딱 꺾이게 되면은 이거는 응력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흘러가기 위해서 이 R를 이렇게 단면에 이렇게 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 부분 단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고려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R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려면 이거 뭐 상당히 복잡해져요. 조그만 거 고려하기 위해서 식은 엄청나게 단면 개수 구하려고 하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구해놨어요. 구해놔서 여러분들 부록에 다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책 뒤에 부록 A에 보면은 부재 일람표에서 이 강축에 대한 강축이니까 이 축이잖아요, 그렇죠? 이 축에 대한 단면 계수 다 구해놨습니다.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근데 뭐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R을 요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계략적으로 구하는 거죠. 계략적으로 구해도 그 차이가 한 1%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는 우리가 설계할 때 무시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러나 프로 A의 값이 다 있으면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롤드 섹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단면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롤러를 이렇게 계속 아변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단면, 그거는 높이가 한 600 최대 나올 수 있는 단면이 이 높이가 600이에요. 그 이상이 되면은 이 롤러가 점점 커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돌리려는 그 힘도 많이 들기 때문에 비경제적이 됩니다. 따라서 600 이상보다 커지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두꺼운 플레이트 자르고 요거 자르고 그 다음에 외부 요 판 잘라서 여기를 용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우는 거는 아무리 높아봐야 600입니다. 즉 그런 단면에 대해서 배웁니다. 따라서 아변으로 만들 수 있는 롤러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단면들입니다. 이런 단면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건축구조, 빌딩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됩니다. 또 교량의 경우에는 주거도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주거도와 주거도를 연결하는 가로보, 세로보 이런 데서 주로 사용됩니다. 교량의 경우에는 메인 주거도 그게 중요한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경우는 그건 2학기 때 배웁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 환경, 이게 토목 기술자로서, 토목 구조물로서 대표적인 게 교량 구조 아닙니까? 그거 배우는 건 알아야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TS의 값은 근사적으로 압축 플랜지와 외부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단면의 약축에 대한 단면 2차 반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RTS는 플랜지 폭을 이 값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RTS는 정의가 압축 플랜지 있잖아요. 압축 플랜지랑 그다음에 전체 외부가 있잖아요. 외부 높이의 6분의 1까지 요 빗금친 요 단면 있잖아요. 약축에 대한 I값 구할 수 있잖아요. ITS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ITS를 요 단면 ATS로 나눈 거야. 그게 루트 씌운 거야. 그게 뭐야? RTS라는 겁니다. 요거 계산해 보면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횡비틀림 자굴이기 때문에 약축 방향으로 이게 강성이 얼마나 있는지, 강도가 얼마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축 방향 중심으로 회전 반경이 중요한 계산 요소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RTS 이거 계산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런 걸 이렇게 다 계산하더라도 LR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뒤에 보면은 LR 값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다 해가지고 LR이 얼마야? 그거 사용해.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횡비틀림 자굴 강도를 구하기 위한 여기 LR 구하는 거 이제 다 살펴봤고요. 또 탄성 자굴에서 FCR 구하는 것도 우리가 RTS, H0C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으니까 그걸 넣으면 FCR 구할 수 있겠죠? 네, 다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횡비틀림 자굴 강도 곡선인데 이제 여러분들의 LB가 어디에 있든지 이 구간에 있으면은 단면이 항복하는 거고 그러면 그냥 MP고 이 구간에 여러분들 LB가 있으면은 여기서 올라가서 요게 MN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MP, MR, LP, LR을 아니까 직선 보관법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LB가 여기 어디 있으면은 이거는 탄성 자골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는데 이 탄성 자골하는 거 우리가 조금 전에 MN은 FCRS 이 시계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다 공부를 했습니다. 단면이 힘 모멘트를 받을 때 국부 자굴에 의해서 이렇게 강도가 감소할 수 있고 이거는 외부의 국부 자굴이죠. 위에 플랜지의 국부 자굴이 또 있겠죠. 그러면 한번 간단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플랜지 국부 자굴 강도 계산했더니 120이 나왔어. 그러면은 외부의 국부 자굴 강도를 구했더니 110이 나왔어. 그러면 이 단면에 국부 자굴 강도가 얼마일까요? 120이랑 110 둘 중에 큰 값을 써야 될까요? 작은 값을 써야 될까요? 작은 값을 써야 되죠? 그렇죠? 외부의 국부자 강도 110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야? 힘 모멘트가 이렇게 점점 커져서 110에 도달하면은 외부가 국부자골해서 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플랜지 국부자골 강도가 그것보다 크더라도 그거는 쓸모가 없는 게 되죠. 외부가 먼저 파이가 되니까. 그래서 국부자골 강도가 11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 더 만약에 횡비틀림 자골 강도를 이런 곡선식에 의해서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것으로 구했습니다. 횡비틀림 자골 강도를 구해봤더니 100이 나왔네. 근데 아까 외부의 국부자골 강도가 110이었고 프렌즈의 국부자골 강도가 120이었어요. 그런데 횡비틀림 자골 강도는 100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 보의 힘 강도는 얼마일까요? 궁극적인 힘 강도는 120, 110, 100 중에 뭐가 될까요? 네, 100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힘 모멘트가 점점 커져서 100에 도달합니다. 100에 도달하면은 이 빔은 횡비틀림 자굴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힘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떨어집니다. 국부 자굴 강도가 110 혹은 120이 되더라도 이 횡비틀림 자굴 강도가 100이기 때문에 100에 도달하면은 이런 식으로 횡비틀림 자굴을 하면서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의 힘 강도는 100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횡비틀림 자굴 강도가 이제 10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힘 모멘트가 이제 점점 이제 커져요. 그래서 힘 모멘트가 99가 됐어. 99면은 이 단면, 이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선 상태를 유지할까요? 아니면은 거의 횡비틀림 자굴 하는 정도 되니까 이렇게 약간 얘가 이렇게 움직일까요? 행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면은
원래 이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까요? 이건 개념적으로 원래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99에서 100이 딱 되는 순간에 휙 하고 행방향으로 또 비틀림해서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횡비틀림 자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렌즈 국부 자굴은 이 부재의 하나의 프렌즈 판 요소가 국부 자굴하는 거죠. 외부 국부 자굴은 이 부재의 외부의 그 판 요소가 국부 자굴하는 겁니다. 부재 전체가 이렇게 휘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판 요소가 자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국부 자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횡비틀림 자굴은 국부 자굴일까요? 아니면 전체 자굴일까요? 즉 판요소 하나가 이렇게 자굴하는 거냐, 부재 전체가 자굴하는 거냐.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 한번 보세요. 부재 전체가 자굴합니까? 부재 어떤 판 요소 하나만 자굴합니까? 힘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프렌즈가 이렇게 옆으로 변형하잖아요. 횡비틀림 하죠. 그럼 프렌즈가 옮겨가니까 외부도 따라 옮겨가고 하부 프렌즈도 일정 부분 따라갑니다. 따라서 얘는 국부 자굴이 아니라 부재 전체적으로 자굴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뭐 전체 자굴 혹은 영어로는 글로벌 버클링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쉐입, 횡비틀림 자굴이나 국부 자굴이나 이런 강도 곡선의 그 형태가 비슷하죠? 단면 항복, 비탄성 자굴, 탄성 자굴. 그렇죠? 단면 항복은 그 일정한 값 MP의 그 힘 강도를 갖게 되고, 비탄성 자굴 쪽은 직선적으로 변화하고요. 탄성 자굴은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렇게 강도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식에서도 보면은 탄성 자굴 쪽에 FCR이 여기 들어가니까 힘 강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성 자굴은 횡비틀림 자굴은 결국 LB의 함수가 되는데, 이 LB가 여기 보세요. 어떻게 돼요? LB의 제곱이 붙었죠? 관계가 뭐야? 선형 관계가 아니야. 그렇죠? 루트 여기에도 이제 막 들어가. 그렇죠? 더 이상 선형 관계가 아니라 곡선 상태가 된다는 거.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